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 테스트 본 파트가 학교 시험에서 진짜 어렵게 내려면 진짜 어렵게 낼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되게 평이하게 내거든. 다만 이제 조금 변별력을 갖추게끔 낸다 그러면 방금 같은 거를 조금 복잡한 계산이 좀 들어가게 되긴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니네가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실지 보면 되는 거야. 적어도 내가 수업한 것만큼 하신다 그러면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겠구나라고 예상하면 되고, 선생님이 했던 얘기는 거의 안 해. 뭐 예를 들어서 뭐 H는 GT 제곱인 뭐 이런 공식 같은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좀 평이하게 나오겠구나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그 오늘은 이제 37페이지에 보면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배운다 생각하면 돼. 뭐 학교에서는 뭐 어떤 학교는 설명하시는 학교도 있고 그냥 어떤 학교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학교도 있다만, 뉴턴의 운동 법칙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거 크게 두 가지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나중에 이제 통과 교과서나 이걸 보면 뭐 이렇게 조그맣게 옆에 이렇게 주석처럼 달려 있거나 하는 경우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안전과 관련된 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게 이제 보통 세 가지가 나와.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운동 제1법칙이라고도 하고, 혹은 관성 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면 요거만 알면 끝이야. 관성이라는 게 뭔지만 알면 되는 거야. 관성. 관성이 뭐냐 이거, 관성. 자, 성자가 들어가니까 어떤 성질을 말하는 거거든. 그럼 어떤 성질이냐? 우리는 지금 물체 운동하고 관련된 걸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물체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가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해. 유지하려는 성질. 일단 이렇게 돼요. 관성이라는 성질은 어떤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원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계속.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그러니까 실제 니네가 우주 공간에 나가서 우주에 내가 떠 있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일단 최소한 뭐 받고 있어? 중력 받고 있잖아. 그때도 얘기했죠. 그래서 진짜 우주 공간에서 아무 힘을 받지 않거나 혹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처럼 힘을 받고 있지만 그 힘들이 여러 힘이 작용해서 걔네들이 합이 0이면 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잖아. 그걸 알자 힘이라고. 알자 힘. 나한테 작용하는 힘 혹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이 여러 개야. 그래서 걔네들의 합이 을 알자 힘 또는 우리가 합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알자 힘이 0이거나 실제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는. 그러면 원래 운동 상태라는 게 두 가지겠지.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가 멈춰 있는 애야. 자, 가만히 바닥에 놓여져 있는 움직이지 않는 물체라면, 근데 얘한테 아무 힘이 없어. 자, 방금도 얘기했지만 바닥에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얘한테 힘이 작용하지. 어떤 힘?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해 사실은. 근데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얘를 떠받치는 힘도 있거든. 근데 다만 얘네들이 쌤쌤인 거야. 그러면 이 물체는 지금 아무 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 그럼 그때 이 물체 어떻게 돼? 그냥 상식적으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게. 멈춰있는 물체인데 그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계속 뭐 한다? 멈춰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멈춰 있었다면 아무 힘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이상 그냥 계속 멈춰 있을 거다 이거야. 반대로 이미 움직이고 있는 물체인 거야. 자, 얘가 날아가고 있단 말이야. 얘가 지금 가고 있는데 얘한테 공기 저항도 없어, 뭐 마찰력도 없어, 심지어 중력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가고 있는 애야. 어떻게 되겠어? 멈추겠니? 빨라지겠니? 아니지. 자, 운동하고 있는 물체라면 걔한테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물체는 그냥 지가 가고 있는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계속 갈 거다. 합쳐서 뭐라 그래? 등속? 속력 안 변할 거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속력 그대로. 그 다음에 이 가고 있는 애를 야, 뭐 예를 들어 위에서 누르거나 아래에서 밀거나 하면은 방향이 변할 텐데 방향도 안 변하고 계속 직선으로 갈 거다 이거야.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이거야. 이 두 가지가 핵심이야. 자, 관성이라는 건 원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힘이 없을 때. 그래서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거지. 만약 멈춰 있는 경우라면 계속 멈춰 있을 것이고 이미 어떤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애라면 그 속력도 그대로 방향도 그대로 계속 갈 거다. 이거를 그냥 문장으로 끝맺음하면 그게 관성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있을 것이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게 이른바 관성의 법칙이야.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멈춰있던 애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정지관성이라고 해요. 정지관성. 그 다음에 운동하고 있던 애가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하려고 하는 거를 운동관성이라고 얘기해요. 운동관성.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그 관성 때문에 나타난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정지관성. 정지관성의 예. 그러니까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요거 얘기하기 지금 이거 얘기해 볼까? 그러면 이 관성이라는 게 뭐 이제 정지관성, 운동관성 얘기하겠다만 조금 깊이 있게 얘기하자면 관성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 관성이라는 게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게 관성인데 그 관성이 나타난 관성 때문에 이제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마치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그 가상의 힘이라고 해서 이제 관성력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것까지 어려면 이렇게 얘기하죠. 관성은 그래서 그러니까 관성의 크기를 이제 보통 물어보거든. 관성의 크기. 이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관성의 크기라는 게 이제 관성력의 크기인데, 그러니까 이거야. 멈춰 있었던 애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면 그만큼 관성이 큰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애가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커. 그러면 그것도 관성이 큰 거야. 이해돼? 그럼 관성은 언제 크냐? 질량이 클수록. 자,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크다. 그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관성이라는 것은 질량이 클수록 크다. 자, 방금 얘기했어. 관성이 크다는 관성이 두 가지란 말이야. 정지관성이라는 게 있고 운동관성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관성이 크다는 건 뭐야? 멈춰있던 애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거야. 자,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 잘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 잘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순간에 어떤 힘이 가해지더라도 잘 안 움직이면 그만큼 정지관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니까.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애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그걸 운동관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운동관성이 크다는 건 뭐야?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게 큰 거잖아. 바꿔 얘기하면 잘 안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멈춰있던 경우엔 잘 안 움직이는 게 관성이 큰 거고 움직이고 있는 경우엔 잘 안 멈추는 게 관성이 큰 거야. 어떨수록? 질량이 크고. 자,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 바닥에 바위가 하나 있어. 얘네 둘이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야.
그럼 얘네들은 현재 지금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상태라면 계속 안 움직이려고 하겠지? 근데 내가 얘를 힘을 가해서 밀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작은 바위보다는 큰 바위가 잘 안 움직이지. 똑같은 힘으로 밀어줘. 그 얘기는 뭐야? 얘가 관성이 더 커서 잘 안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니까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무거운 바위가 잘 안 움직이잖아.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서 그런 거야. 반대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가 나를 향해 오고 있는 거야. 저기서 쫙 트럭이 하나 오고 있고 여기서 조그만 뭐 자전거가 하나 오고 있다고 치자. 나를 향해서 오는 트럭과 자전거를 내가 힘을 가해서 멈추려고 한다고 해봐. 깔려 죽을 확률은 누가 더 커? 트럭이지. 왜? 내가 힘을 가해서 얘를 멈추려고 해도 어때? 트럭은 질량이 커서 관성이 크니까 계속 가려고 하는 거야. 그지? 니네 자동차 타고 가다 급브레이크 밟아서 어떻게 돼? 그 자리에서 딱 멈추는 자동차를 니네가 만들잖아? 물리학의 어떤 그걸 법칙을 다 바꾼 거야. 절대 그런 차가 없지. 급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 뭐 니네가 직접 밟아볼 일은 없지. 엄마는 아파차 타고 가다 보면 이제 돌발 상황 생기면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을 때 보면 몸 튀어나가잖아. 근데 그때 차를 보면 끼 미끄러지거든? 왜? 잘 못 쓰는 거야. 계속 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걔를 멈춰 세우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힘을 가한 거잖아. 그래도 관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트럭은 그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달리는 자동차 이렇게 타고 가다가 트럭 앞으로 웬만하면 끼어들지 말라 그러잖아. 트럭 앞에 끼어들어서 내가 브레이크 밟는 순간 얘는 나를 덮쳐. 왜? 트럭이 브레이크 밟아도 관성에 의해서 관성이 너무 커서 계속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쭉 미끄러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질량이 클수록 보다 잘 멈춰있던 애는 잘 안 움직이고 움직이던 애는 잘 안 멈추는 게 관성이 큰 거다. 알겠네? 어떨수록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럼 관성이 나타나는 방향을 물어볼 때가 있어. 관성의 방향. 자,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힘을 줬을 때 그 관성은 항상 힘의 방향과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다 이렇게 표현해.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다. 자, 무슨 얘기냐? 가속도라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근데 원래 가속도라는 게 사실은 방향이 있어. 우리 왜 지난번에 가속도 이렇게 계산하면 가속도가 플러스 값이 나오면 속력이 빨라지는 거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느려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때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빨라지고 느려지는 것도 의미하지만 방향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가속도의 방향은 내가 물체에 가는 힘의 방향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무슨 얘기냐? 자, 멈춰있던 물체가 있어. 그지? 자, 내가 물체에 힘을 가해, 오른쪽으로. 자, 그럼 멈춰있던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움직이는 동안 계속 힘을 가하는 거야. 맞지? 그럼 얘는 속력이 빨라지겠지. 맞아? 속력이 빨라져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나갈 때 뭐 2m/s가 됐다고 치자. 이게 1초 만에 2m/s가 됐다고 치면 이때 얘 가속도는 1초분의 뭐야? 2m/s 빼기 0이니까 가속도가 요렇게 되겠지. 가속도 값이 플러스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빨라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속도가 보통 우리가 방향 표시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잖아. 보통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멈춰있던 물체에 오른쪽으로 힘을 가해서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가속도가 플러스 값이잖아. 그러면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어? 이게 힘의 방향이라면 이게 이제 가속도의 방향인 거야. 그러면 자 반대로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애를 그지? 뭐 얘를 2m/s로 지금 가고 있는 애야. 내가 얘를 왼쪽으로 힘을 가해. 그래서 1초 동안 힘을 가했더니 1초 후에 얘가 멈췄다고 해봐. 1초 후에. 자,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어떻게 돼? 1초 동안에 속력이 2에서 0이 된 거잖아. 그러면 가속도는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이니까
마이너스 2m/s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오거든? 그럼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속력이 느려진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아까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이랑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왼쪽으로 가속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랑 얘를 보면 빨라지든 느려지든 가속도라는 게 생기면 그때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아. 물체에 가해진 힘의 방향과 같은 거야. 그래서 관성은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로 나타난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물체에 가해진 힘의 방향과 반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치? 아까도 얘기했잖아. 멈춰있던 애한테 만약에 지금 아무 힘이 없어서 계속 멈춰있으려고 하는 애인데 내가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면 어떻게 해야 돼? 관성이 왼쪽으로 사실 나타나면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이거 이제 좀 이따 예를 들어줄 건데 그 예를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이 방향을. 그럼 요거 그림 필요한 거 그렸지?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볼게. 아까 관성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정지관성하고 운동관성이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사실은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예시들만 기억해도 되거든. 정지관성의 예로 뭐가 있느냐.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정지관성의 예. 자, 가장 대표적인 거 버스 탔을 때 알 수 있어. 멈춰있는 버스에 내가 이제 올라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손잡이를 잡기 전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는 거야. 자, 멈춰있던 버스가 멈춰있었어. 자, 버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출발한다는 건 뭐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니네 이 관성에서는 갑자기란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 버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출발한다는 얘기는 버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야, 어쨌든. 엔진에 의해서, 그지? 엔진에 의해서. 자, 그럼 잘 봐. 갑자기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 갑자기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 버스, 멈춰있던 버스에 니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힘을 가하는 거야. 그러면 그 힘이, 이 버스 안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버스는 움직이는데 그 힘이 손잡이까지는 전달이 안 돼. 순간적으로. 그러면 버스는 출발했지만 이 손잡이는 여전히 가만히 멈춰있는 상태고 여전히 힘을 받지 않지. 그럼 얘는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거든? 근데 버스는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 결과 어떻게 돼? 손잡이가 뒤로 쏠리지. 아니면 그게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 버스는 강과 힘을 받아서 근데 그 힘이 나한테 전달이 안 됐어. 그러면 나는 힘을 받지 않았으니까 멈춰있던 상태를 계속 멈춰있으려고 하겠지? 근데 버스는 가. 그러니까 내 발은 버스에 붙어있으니까 절로 가. 근데 내 상체는 여기 있으면 나 넘어지는 거야. 뒤로 넘어지거나 손잡이가 뒤쪽으로 이렇게 쏠린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봐봐. 즉 이 손잡이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손잡이는 뒤쪽으로 쏠렸잖아. 뒤쪽으로 관성이 나타나는 거지. 버스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지. 그러니까 버스에 나타난 가속도의 방향과는 반대로 관성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자면 이런데 그냥 이걸 말로 쓰면 이거지.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넘어지거나 손잡이가 뒤로 쏠린다. 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로 넘어질 수 있지. 그죠? 대표적인 정지관성이에요. 또 하나. 자. 자, 종이컵에 종이 하나 올려놓고, 그러니까 유리컵에 종이 하나 올려놓고, 거기다가 자, 동전을 하나 이렇게 딱 올려놨어.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종이를 잡고, 이 종이를 오른쪽 갑자기 확 빼냈어. 자, 그러면 종이는 힘을 받은 거지. 내가 오른쪽으로 종이를 잡아당겼으니까. 근데 그 종이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이 동전한테까지는 전달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종이는 빠져나가도 동전은 가만히 있는 거야. 빠져나갔어, 종이는. 빠져나갔어. 종이 이렇게 빠져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되잖아? 그럼 그때는 중력의 영향으로 아래로 떨어지게 돼. 그러니까 종이만 빠져나가고 그대로 컵 속으로 떨어지지. 이것도 뭐야? 내가 종이를 당겼는데 그 종이를 당긴 힘이
동전에는 전달이 안 된 거지. 그럼 동전 입장에서는 힘을 받지 않았으니까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중에 떠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종이를 갑자기 잡아 빼면 여기서 갑자기, 그지? 갑자기 잡아당기면 동전이 컵 속으로 떨어지는 거. 자, 이것도 이 동전에게 정지 관성이 나타난 거야. 동전이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지? 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지금. 자. 자, 하나만 더 하고, 하나만 더. 나머지는 이제 사실 문제 풀면서 사실 외워도 되긴 하는데, 이런 거 있죠. 보통 실험용 술에, 과학 실험실에서 여기 비커에다가, 물을 담아놔. 자, 물을 담아 놓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실험용 수레를 니네가 오른쪽으로 갑자기 당겨. 자,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수레를 잡고 당겼으니까 내가 잡아당기는 힘이 수레에는 전달이 된 거야. 그러니까 수레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잡아당겼기 때문에 내가 수레를 잡아당긴 힘이 이 비커 안에 들어있는 물에는 전달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근데 수레는 앞으로 가지. 그래서 얘랑 비슷한 현상 나타나. 어떻게 돼? 수면이 이렇게 뒤쪽으로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제 높아져요. 이것도 계속 이 비커 안에 들어있는 물은 힘을 받지 않아서, 이제?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관성이 나타난 주체. 얘는 사람이나 손잡이가 관성이 나타난 주체지. 동전이 주체가 되고, 얘는 비커 안에 있는 물이 주체가 돼요. 걔네들이 힘을 받지 않는 거야. 왜? 나는 수레에 힘을 가했어. 근데 그 힘이 얘네한테 전달이 안 된 거야. 버스를 당겼어. 근데 그 힘이 손잡이에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받은 버스나 종이나 이 수레는 가지만 그 힘이 얘네들한테는 전달이 안 된 거니까 얘네들은 여전히 힘을 받지 않은 거니까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니네 그 관성에 대한 예시 물어볼 때 이렇게 갑자기란 표현이 보통 나오거든. 그러면 힘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뜻인 거야. 그 관성이 나타나는 주체에 힘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물론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이 있다만, 정지관, 뭐 그런 것도 있어. 요즘은 뭐 집에서 사실 거의 그럴 일이 없긴 한데,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연식이 좀 있잖니? 어렸을 때 이제 이런 주택에 살았단 말이야. 마당이 있는 주택에 살았어. 그러면 특히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비슷했어. 군대에 있을 때는 특히, 군대에 있을 때 얘기할까? 그나마 조금, 그래도 한 20년 전이긴 한데, 휴일이 되면 군인들이 뭘 하냐면 자기가 덮는 그 담요 같은 거 있어. 그거를 이렇게 빨랫줄 같은 데 널어. 그런 다음에 몽둥이를 이렇게 때려, 털어. 그것도 정지관성 이용한 거야. 왜? 자, 분명히 모포에, 담요에는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붙어 있겠지. 근데 그걸 널어놓고 몽둥이로 때리면 내가 담요에 힘을 가한 거지. 근데 그 힘이 먼지까지는 전달이 안 돼. 그러면 담요하고 먼지가 붙어 있었는데 담요에 힘을 가하면 담요는 가. 근데 먼지는 그 힘이 전달 안 돼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담요랑 먼지가 분리돼. 먼지가 털리는 거야. 그래서 이불이나 담요를 몽둥이로 때려서 터는 것도 정지관성을 이용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보통 요 네 가지 예시들이 제일 많이 나와. 요거,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모포 터는 거, 담요 터는 것들이 대표적인 정지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지. 그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또 그것도 있어. 자동차, 이게 사실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이 안전 때문에 배우는 거라 그랬잖아. 자동차 안전벨트도 이 관성이 오는 거야. 타면 안전벨트 매잖아. 이 안전벨트 이 안에 자동차 안쪽에 보면 관성추라는 게 달려있어. 그러니까 내가 안전벨트 이렇게 딱 맸는데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그건 좀 이따 운동관성과 관계가 있긴 하겠다. 갑자기 이제 급브레이크에서 그러니까 안전벨트 이렇게 살살 잡아당기면 당겨지잖아. 근데 니네 안전벨트 잡고 손으로라도 갑자기 확 당기면 안전벨트
이거 안 풀리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관성추가 들어있어갖고 특히 우리 자동차 이제 안전벨트 타고 갈 때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 몸이 앞으로 쏠리겠지? 그때 그 관성추에 의해서 관성추에는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벨트는 그 내가 맸던 길이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걸 막아주게 되거든. 좀 이따 이거 운동관성에서 또 얘기합시다. 아무튼 그래서 정지관성의 예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이제 운동관성의 예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하도록 할게.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정지관성 얘기를 했고 운동관성도 좀 빠르게 얘기합시다. 빨리. 자, 운동관성은 말 그대로 뭐야?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관성이야. 응?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성이 나타나는 주체를 잘 생각하면 되는 거죠. 버스의 반대 상황 생각하면 돼. 버스.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추는 거야. 자, 달리던 버스가 그지? 자, 오른쪽으로 달리는 버스야. 이 버스가 어쨌든 급브레이크를 밟아 멈춘다는 것은 버스에게 그거랑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 거지. 근데 마찬가지로 버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힘은 손잡이로는 전달이 안 돼. 손잡이에 전달이 안 되면 자, 버스는 멈추지만 손잡이는 여전히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잖아. 계속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손잡이가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야. 그게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면 똑같아. 여기 사람이 서 있다 그러면은 사람 발은 버스에 붙어 있으니까 있잖아. 버스가 갑자기 왼쪽으로 힘을 받아서 멈추면 하체는 멈춰. 근데 그 힘이 상체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럼 어떻게 돼? 하체는 멈췄지만 상체는 계속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앞으로 넘어지는 거지, 앞으로. 그래? 앞으로 넘어지는 거. 이게 버스 아니더라도 우리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돌부리에 걸리면 어떻게 돼?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져서 머리 깨졌다는 사람 없잖아. 코는 깨져도, 그지? 어디로 넘어져? 앞으로 넘어지지. 왜? 걸어가다가 돌에 걸렸어. 그러면 내 하체는 그 돌에 의해서 내가 걸어가는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은 거야. 근데 그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 힘이 상체까지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돌부리에 걸려서 하체는 멈췄는데 상체는 계속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지. 돌부리에 걸려서 어이쿠야 뒤로 넘어지는 사람 없단 말이야. 그지? 그것도 다 관성 때문에. 상체는 계속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는 거. 그지? 앞으로 넘어지고. 다 운동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 너희가 써본 일도 없을 것이고 뭐 당분간 쓸 일도 별로. 망치 있잖아, 망치.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망치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해당되는 나무를 이렇게 끼워서 사용했거든. 그럼 이거를 꽉 끼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망치를 땅바닥에 내리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땅바닥에 이 손잡이 부분을 꽉 내리치는 순간 이 손잡이는 땅바닥부터 힘을 멈췄어. 근데 그 힘이 이 망치 머리 부분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이 머리 부분은 아래로 가고 있었으니까 계속 아래로 가려고 하겠지. 그래서 꽉 끼워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망치의 손잡이 부분을 땅에 내리치면 그 머리 부분이, 이제 머리가 꽉 조여진다. 뭐 이렇게. 뭐 표현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만 원리는 그렇다는 얘기야. 계속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가려고 하기 때문에. 손잡이는 멈췄단 말이야. 땅바닥에 부딪혀서. 근데 그 손잡이를 멈춘 힘이 머리까지는 전달이 안 되니까. 머리는 아래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아래로 가려고 해서. 그지?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올 수 있다만 그거는 뭐 뒤에 문제 풀면서 이거 좀 선생님이 언급한 거 이외의 예시는 좀 외워둘 필요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학교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고? 그냥 예시 구분하는 거예요. 정지관성이 예시가 아닌 것,
운동 관성의 예시가 아닌 것 혹은 그냥 합쳐서 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 골라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관성이라는 성질이 뭔지, 힘이 그 주체에 해당되는 애가 힘을 받지 않으면 원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멈춰있던 애는 계속 멈춰있고 움직이던 애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관성이 나타난다. 이 정도로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 이제 갈릴레이 관성 법칙,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운동제 1법칙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멈춰있던 물체는 계속 멈춰있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그죠? 그 밑에 보면 이제 이거 관성 법칙은 뉴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지만 사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먼저 어떤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고 실험이라 그래서 뭐야? 네, 사고 실험이 뭐야? 생각으로 했다, 이거지, 생각으로. 그지? 그래서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 관성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먼저 제시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거기 보면 이렇게 레일이 나오잖아. 그지? 자, 실제로 우리가 어떤 레일에서 공을 하나 굴리면 이 뭐 공기 저항도 있고 레일과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굴리면 원래 높이까지 못 올라오지. 근데 공기 저항이 없고 마찰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너희 그 중학교 때 배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원래 높이까지 올라오겠지? 맞아? 그럼 이 레일을 조금 더 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레일을 좀 피더라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원래 높이까지 올려오겠지. 근데 이 레일을 점점점 피는 거야. 펴서 땅바닥에 평평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자, 얘가 내려오는 동안 어쨌든 속력 빨라질 거 아니야. 내려왔어. 그럼 내려왔을 때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내려왔는데 지금 전제가 뭐였어? 공기저항도 없고 이 레일과의 마찰도 없는 거잖아. 그럼 얘가 내려온 순간 얘는 어때?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레일이 만약에 이 지표면하고 평평하다 그러면 얘는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영원히 멈추지 않고. 그지?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레일하고 마찰이 없거나 공기저항 불가능한 게 생각으로만. 그지?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다. 그지? 이렇게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해서 갈 거다. 왜냐면 원래 높이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평평하니까 계속 간다 이거지, 계속. 그래서 이 뭐 갈릴레이 사고 실험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관성하고 관련된 사고 실험이다 정도로만 봐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 이제 지금 얘기한 이른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두 번째는 뭐냐? 자, 첫 번째가 이제 관성의 법칙 또는 운동 제1법칙이라고 한단 말이야. 운동 제1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가속도 법칙이라는 게 있어. 가속도 법칙. 그치? 그럼 우리 앞에서 가속도라는 건 얘기했었지. 그치? 가속도라는 게 언제 생겨? 관성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라면 반대로 가속도라는 건 뭐야? 힘이 작용해서 그 물체 속력, 속도가 변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우리 가속도 생각해봐. 가속도. 이제 기호로는 A라는 기호를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가속도 법칙은 뭐냐면 그럼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거하고 자, 힘이 가해졌을 때 가속도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힘하고 가속도는 어떤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체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질량하고 가속도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살펴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바닥에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제 관성에서 얘는 계속 멈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공을 밀고 가는 겁니다. 밀고 가. 자, 예를 들어서 10N이라는 힘으로 뭐 질량이 뭐 한 2kg쯤 된다고 칩시다. 밀고 가. 쭉 밀고 가. 움직이겠지? 자, 움직이면 일단 가속도가 생긴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1초 후에 1초 동안 내가 10N의 힘을 쭉 밀고 갔더니 1초 후에 예를 들어서 얘가 2m/s가 됐다고 해봐. 맞지? 자, 그러면 얘는 1초 동안의 가속도가 얼마가 돼? 자, 내가 1초 동안 계속 10N이라는 일정한 힘으로 밀고 갔더니 1초 후에 뭐 예를 들어 6일 지난다고 치자고 여기를 지날 때 속력이 2m/s라고 하면 그때 가속도의 크기는 1초 동안에 0에서 2가 된 거잖아. 멈춰있던 애가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2m/s 빼기 0 해서 가속도는 2m/s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물체를 더 세게 밀고 가는 거야. 20N의 힘으로 밀고 간다고 해보자.
계속 똑같이 1초 동안 밀고 간 거야. 그냥 상식적으로 더 세게 밀었잖아. 그 세게 밀고 가면 1초 후엔 어떻게 되겠어? 물론 위치가 동일하진 않겠지만 상식이 더 빠르겠지. 뭐 예를 들어 한 4가 됐다고 치자고. 그럼 더 빠르다는 얘기는 그 1초 동안에 얘 가속도 계산하면 얼마 나와? 1초 동안에 0에서 4가 됐으니까 그치? 가속도가 더 크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보면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같은 물체에 동일한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에 더 큰 힘이 작용하면 일단 가속도가 생기는데 더 큰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떤 물체의 가속도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는 자, 이 힘을 F라고 쓰거든 기호.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제 힘의 크기는 비례하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잘 봐. 이번에는 똑같이 20N을 밀고 가. 똑같이 20N을 밀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4kg짜리라고 해봐. 그럼 아까 내가 관성에서 뭐라 그랬지? 얘네 둘이 있으면 얘가 질량이 크지? 그러면 둘 다 멈춰있던 애들이니까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얘가 관성이 더 크겠네? 그러면 멈춰있던 애가 관성이 크다라는 건 잘 안 움직인다는 얘기지. 근데 잘 안 움직이는 애를 어쨌든 똑같은 힘을 밀고 간다 그러면 잘 안 움직이는 거니까 속력이 잘 안 변하는 거잖아. 그러면 똑같은 힘으로 1초 동안 밀고 갔을 때 예를 들어서 4kg짜리는 2kg짜리에 비해서 속력이 느리겠지. 한 2쯤 된다고 치자고. 3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얘보다 느릴 거 아니야. 똑같은 힘을 밀고 가더라도 얘가 더 무거우니까. 그치? 그럼 이때의 가속도는 얼마가 돼? 계산하면 2m/s 제곱 나올 거 아니야. 지성아 이해됐어?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니까 같은 힘을 줘도 잘 안 움직이려고 한다고. 잘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속력이 잘 안 변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이 지났을 때 속력이 더 느릴 거다. 그 얘기는 가속도가 작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얘네 둘을 비교하면 뭘 할 수 있지? 어떤 물체에 같은 힘이 작용했을 때는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가 작게 나타난다는 거야. 작게 나타난다는 거. 그죠? 그 얘기는 자 결국 정리하면 가속도는 질량이 같을 때는 힘이 셀수록 가속도가 크지만 또 같은 힘이 작용했을 때는 질량이 자 이제 m이라는 기호를 쓰거든.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가 작더라. 가속도하고 질량은 서로 뭐 하더라? 반비례하더라. 이거 반비례. 맞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야? 어떤 물체에 자, 요거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고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나타나는데 그때 그 물체에 나타나는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힘의 크기에는 뭐한다? 비례한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이게 가속도의 법칙이야.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그 물체에 나타나는 가속도의 크기는 그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하고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에는 비례한다. 맞지? 자, 참고로 우리 가속도의 단위는 m/s 제곱이라는 단위를 쓰겠지. 그 다음에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주로 쓰고 질량은 보통 뭐 그램 내지는 킬로그램을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쪽 항은 단위가 m/s 제곱이고 요쪽 항은 뉴턴 퍼 킬로그램이 되겠지 단위가? 그럼 단위가 다르면 이거 등호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이거를 등호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무슨 상수가 하나 붙으면 된다. 오케이? 상수를 써서 이 단위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등호 쓸 수 있는 거야. 다만 그냥 이게 등호로 보통은 우리가 그냥 등호가 비례관계를 포함하니까 이렇게 등호로 바꿔 쓰기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상수는 이제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1.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요걸 이제 등호로 바꾼 다음에 정리하면 F는 M 곱하기 A 그래갖고 이제 요걸 뭐 운동 방정식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 운동 방정식. 근데 일단 요 운동 방정식이라는 것보다도 요 관계.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그 물체에 생기는 가속도의 크기와 질량과 힘의 관계.
자,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게 거기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야. 자, 봐. 우리가 이제 뭐 배운 게 자유낙하 운동, 포물선 운동 뭐 이 정도밖에 없긴 하지만 속력 시간 그래프 있었지. 어떤 물체가 운동할 때 속력 시간. 우리 그럼 자유낙하 운동 생각해봐.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잖아. 맞지? 그러면 속력 시간 그래프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러면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그 물체에 나타나는 생기는 가속도의 크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맞지? 자, 그러면 바닥에 자, 두 물체가 있는데 얘를 내가 F라는 힘으로 계속 밀고 가는 거야. 얘도 F라는 힘으로 밀고 가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굴러가는 동안에 속력 변화가, 요거 A라고 할게요. 요 물체 A라고 하고 요 B라고 하면 A라는 물체에 F라는 힘을 가해서 계속 오른쪽으로 밀고 갈 때 속력 변화가 요렇게 나타난다고 해보자. 맞지? 맞죠? 요거 지울게. 그 다음에 이번에 B가 있어. 자, B라는 물체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을 가해서, 얘도 오른쪽으로 가. 그래서 얘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가 만약에 그래프가 뭐 요렇게 그려진다고 하자고.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 힘이라고 쓸까? 여기 힘이라고 쓸게. 힘. 그래서 A라는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의 속력 변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B라는 물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자, 누가 가속도가 더 커? 누가 가속도가 더 커? A가 더 큰 거잖아. 자, A라는 물체의 가속도가 B라는 물체의 가속도보다 더 큰 거지? 맞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간이 t가 지났을 때 B는 속도가 V가 돼 있고 얘는 2V가 돼 있다고 치자 이거야. 맞지? 그럼 이제 얘는 가속도가 T분의 V가 되겠지? 2V가 되었고 얘는 T분의 V가 되겠지. 그지? 2배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만약에 얘네한테 동일한 힘이 주어졌다면 질량은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이 그래프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그림 준 다음에 만약에 얘네한테 동일한 힘이 가해진 거라면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 거라면 누가 질량이 더 큰 거야? 가속도하고 질량 서로 반비례라 그랬잖아. 똑같은 힘으로 밀고 갔는데 얘가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어떻다? 더 작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지? 조건은 여러 가지 줄 수 있어.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질량이 똑같은 애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얘가 가속도가 더 크겠어? 얘가 똑같이 얘도 M이고 얘도 똑같이 M인데 A가 가속도가 더 큰 이유는 더 세게 밀었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만약에 얘네가 같은 질량이었다면 얘네한테 가해진 힘의 크기는 A가 더 큰 거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맞아? 이해돼서? 문제에 따라 조건이 다르겠지. 뭐 조건에서 이게 같은 크기의 힘으로 가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문제에서 같은 질량의 힘을 가했더니 속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비교해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조건이 이게 주어져서 같은 힘으로 밀었더니 속력 변화가 A, B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때 질량은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반대로 동일한 질량의 두 물체에 힘을 가했더니만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가 이렇게 나타났대. 그럼 그때는 누가 힘이 더 세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문제에서.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하고 질량하고 힘의 관계를 좀 잘 기억해야 되겠다. 오케이? 뭐 나머지 얘네하고 반비례고 비례하는 거 나타내는 그래프는 뭐 그 옆에 그냥 아니면 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야. 여기가 T래. 알지? 우리 교재에 지금 뭐라고? A가, 여기가 M이래. M. 그러면
질량하고 가속도는 반비례니까 그래프 모양은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근데 어떤 A라는 물체, 근데 만약에 또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래프를 해석할 줄만 알면 되는 거거든. 만약에 가로축에 질량 나오고 세로축에 가속도가 나왔어. 가속도하고 질량하고의 관계는 반비례니까 그래프는 이 모양으로 그려지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봐. 이게 A 그래프고 B 그래프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하면 A하고 같은 질량일 때 A 그래프는 가속도가 이거고 B 그래프는 이거다. 그럼 누가 더 힘이 가해진 힘이 센 거야? 같은 질량일 때 가속도가 큰 놈이 힘이 센 거겠지. 그래서 뭐 이때 가해진 힘이 F라면 이때 가해진 뭐 EF 뭐 이런 식이 되겠지. 맞지? 뭐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보통은 얘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지? 요 그래프만이라도 확실히 좀 기억을 해두자. 요 관계,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기는데 가속도하고 물체 질량하고 힘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여기서 말하는 힘은 어떤 힘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힘이지. 힘이 가해지면 알짜 힘이 알짜 힘. 그 물체에 힘이 딱 하나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개가 작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힘이 가해졌다 그러면 그건 항상 알짜 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힘만 의미할 수도 있지만 힘이 여러 개일 때는 걔네들이 합.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이제 요거를 뭐 비례관계 표시를 등호로 바꿔서 정리하면 요 운동방정식이라는 게 하나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간혹 계산하면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 바닥에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 뭐 얘한테는 중력도 작용하고 마찰력도 작용하고 뭐 다 있겠지. 근데 어쨌든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의 10N이라면 얘는 가속도가 얼마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럼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저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이 10N이고 저 물체의 질량이 2kg이라면 이 물체는 가속도가 5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이제 저렇게 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거든. 질량이 얼마의 물체에 알짜임이 얼마가 작용하면 얘는 가속도가 얼마가 되겠느냐. 그럼 더 나아가서 2초 후에 속력은 얼마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자, 잘 봐봐. 얘 가속도는 5가 나오겠지. 맞아? 그러면 이 물체는 계속 일정한 힘으로 밀고 가서 가속도가 계속 5로 일정하다면 속력 시간 그래프는 등가속도 이렇게 되거든. 이 기울기가 5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초 후에는 얼마? 멈춰 있었던 애라면 5가 된다는 얘기고 2초 후에는 10이 된다는 얘기지. 문제에서 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를 토대로 얘가 얼마냐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2초 후에 그럼 속력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가속도라는 게 뭐야? 1초마다 이만큼씩 변한다는 거죠. 이제 이것도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지금 설명만 들어서 막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어쨌든 뭐 일종의 공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다 넣어서 이제 뭐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만 어쨌든 힘은 알짜 힘을 의미하는 거다. 알짜 힘을. 그래서 그 밑에 38페이지 보면 뭐 운동방정식이 이용구에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통과에서는 사실 거의가 아니라 아예 통과에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내가 학교에서 출제하는 경우를 몇 년 전에 보기는 했거든. 근데 근래 들어서는 거의 이 운동방정식 문제는 거의 물리 원수준이라서 안 나오니까 통과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굳이 지금은 다루지 않을게요. 알겠지? 다만 우리 가속도 법칙에서 나오는 힘은 알짜 힘을 의미하는 거다. 알짜 힘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랑 관련된 문제 뭐 하나 볼만한 게 있나? 내가 그런 문제를 넣어놓진 않아서 그죠? 오케이. 일단 요 정도로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법칙이 나와. 세 번째 법칙. 특히 요 가속도 법칙에서는 요 그래프 요거는 시험에도 잘 나오거든. 요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 문제를 잘 읽고 문제에서 같은 힘이다 그러면 이제 질량이 누가 더 큰지 물어볼 거고 질량이 같다라고 할 때는 힘이 누가 더 세게 작용했느냐 이거 물어보니까 요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자, 요 가속도의 법칙은 그래서 이제 운동제 2법칙이라고도 얘기해요. 운동제 2법칙.
운동제 2법칙. 자, 세 번째는 작용반작용 법칙이라는 게 있어. 작용반작용. 작용반작용 법칙. 요건 이제 운동제 3법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뭐냐, 힘이 작용할 때는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이런 뜻이야. 쌍으로 작용한다. 힘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쌍으로 작용한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봐. 내가 만약에 주먹으로 이 기둥을 때려, 그러면 내가 이 기둥에 힘을 가한 거잖아. 근데 내 주먹이 아파요. 맞지? 그래서 더 세게 때리면 더 아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야. 자, 벽이 있고, 자, 주먹으로, 그지? 귀엽지? 선생님 주먹 딱 보면은 주먹은 되게 멋있어. 남들이 그러더라고. 되게 싸움 잘하는 주먹이라고. 뼈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선생님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 그지? 그럼 어때? 싸움 되게 못할 것 같지? 그지? 누구한테 괜히 두드려 맞을 것 같고 막 이러잖아. 요즘으로 말하면 학폭이잖아. 선생님 어렸을 때는 중학교 한 3학년 때쯤, 딱 지금 너희 나이 때쯤 키 되게 작았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3년 동안 30cm가 넘게 컸거든? 한 방에 몰아서 컸단 말이야, 나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는 지금 지성이 키보다도 훨씬 작았어. 되게 왜소하니까 애들한테 많이 맞고 다녔다고. 물론 이제 합법적으로 안 맞으려고 막 반장도 하고, 반장하면 안 때려. 그때 당시에 반장은 못 건드리는 거야. 소위 말하는 일진 애들 막 이런 애들 막 왜소하고 이런 애들 막 괴롭히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반장을 해갖고 그렇게 많이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평화를 살아갑니다. 자, 아무튼 주먹으로, 그럼 봐. 벽에 힘을 가해. 자, 참고로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는데 니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힘의 3요소라는 게 있지. 들어봤니? 힘의 3요소가 뭐지? 작용점, 크기, 방향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힘이라는 걸 표시할 때는 보통 화살표로 표시하잖아. 그래서 화살표가 시작되는 지점이 내가 힘을 준 곳이잖아. 힘의 작용점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이 방향이 가리키는 게 내가 힘 준 방향, 힘의 방향이 되는 거고, 얼마만큼의 힘을 줬는지는 이 길이로 표현하잖아. 그래서 힘의 크기라고 하지, 그지? 그래서 아무튼 이제 작용점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봐. 내가 주먹으로 벽을 내리쳐. 요건 이제 힘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길이는. 그러면 힘을 내가 벽에 작용한 거잖아. 맞지?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주먹으로 벽에 가한 힘을 화살표로 표시하면 벽에다 힘을 줬지? 그래서 만약에 이 방향으로 요 길이만큼의 힘을 가했다고 치자 이거야.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벽에 힘을 가했는데 내가 아파. 왜? 힘은 항상 어떤다? 쌍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벽에 힘을 가하는 순간 동시에 뭐야? 벽도 나에게 힘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니네가 바닥에 있는 물체를 밀고 갈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만약에 물체를 이렇게 밀잖아. 사실 동시에 물체도 나를 밀게 돼. 다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얘를 표시를 안 하는 것 뿐이야. 보통은 물체를 미는 힘만 표시하는 거지 얘를 표시 안 해서 그런 거지 항상 힘이 작용할 때는 쌍으로 작용해요. 그럼 그때 내가 벽에 가한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동시에 벽이 나에게 가하는 힘은 뭐라고 한다? 반작용이라고 한다. 반작용. 그래서 물체 힘이 가해지거나 물체 힘을 가할 때는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라고 하는 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특징은 요 작용이라는 힘과 반작용이라는 힘은 자, 뭐 예를 들어서 요거 우리가 FA라고 표현해 볼게. 요걸 FB라고 표현해 볼게. 이 작용이라는 힘과 반작용이라는 두 힘 사이의 관계는 이 두 힘의 크기는 무조건 같습니다.
자, 길이로 힘을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 다음에 두 힘의 방향은 당연히 서로 반대야.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가 힘을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가 작용점이고 힘의 방향을 의미한다 그랬잖아. 그 양 끝단을 연결하는 선이 있어, 이렇게. 이걸 작용선이라 그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봐봐. 요 힘하고 요 힘은 정확하게 뭐야? 같은 작용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힘은 같은 작용선상에 있다. 선상에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작용 반작용에서는 꼭 같이 다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이른바 힘의 평형이라는 게 있어. 작용 반작용하고 많이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면 이것도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 힘의 평형. 그래서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이렇게 쫙 끄집어내 보면 어떤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해. 근데 그 두 서로 평형을 이루면 우리가 그 두 힘의 알자 힘은 0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 근데 무슨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야. 바닥에 물체가 하나가 있어. 자, 채은이가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당겨. 예를 들어 10N으로 당긴다고 쳐. 근데 동시에 나도 얘를 왼쪽으로 10N으로 당긴다고 칩시다. 이게 10N이고 얘도 10N이야. 그러면 이때 이 두 힘은 서로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자, 지금 여기서 힘 두 개만 그린 거잖아. 자, 그럼 얘네 둘의 관계도 한번 보자는 말이야. 자, 그래서 하얀색과 분홍색에 얘네 둘이 이제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야. 두 힘의 크기 서로 어때? 똑같지? 같아. 그 다음에 얘도 두 힘이 이루고 있는 방향이 서로 어때? 반대야. 반대야. 맞지? 그 다음에 얘도 보면은 얘네 이 두 힘의 양 끝에 이렇게 연장을 시켜보면 이 힘이나 서로 같은 작용선에 있어. 두 힘이 같은 작용선상에 있다고. 야, 그럼 봐봐. 지금 얘기한 작용 반작용, 얘네 둘은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얘네 둘은 힘의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지금 보면 어때? 똑같거든.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얘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힘의 평형이라고 하냐 이거지. 결정적인 차이가 딱 하나가 있어.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지성아, 뭘까? 그림에 선생님이 표현을 해놨어. 그림의 표현을 해놨어. 그림을 잘 들여다봐봐. 그렇지. 그거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걸 표현해서 하면 돼. 채연이, 뭐가 달라? 그렇지. 선생님, 화살표가 시작되는 게 작용점이라 그랬잖아. 지금 봐봐. 얘네 둘은 평형 관계라 하니 작용점이 어때? 이 힘의 작용점도 이 물체고, 이 힘의 작용점도 이 물체지. 자, 어떤 두 힘이 평형 관계를 이룰 때는 두 힘의 작용점이 같은 물체야. 같은 물체에 작용하고 있으면 힘의 평형을 이룬다고 얘기하는데 얘는 봐봐. 어때?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애들은 봐라. 이 힘의 작용점은 이 벽이야. 요 힘의 작용점은 내 주먹이잖아.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두 힘의 작용점이 같은 물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물체입니다. 서로 다른 물체. 서로 다른 물체야. 알겠어? 이해돼? 그래서 또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잘 봐봐.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애들은 두 힘의 합력이 0이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얘는 니네 나중에라도 합력이 뭐 0이 나오면 안 돼. 이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애들은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이기 때문에 합력이라는 걸 아예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합력을 구하려면 같은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해야지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평형을 이룰 때는 합력이 얼마다? 또는 우리가 다른 말로 알자 힘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이게 0이야, 0. 그래서 작용-반작용 관계는 합력이 0이라고 해도 안 돼. 왜? 합력이 0이라는 건 뭐야? 합력을 구했더니 0이 나왔다는 거잖아. 합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합력이 0이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용-반작용 관계와 평형 관계의 차이점이야.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 여러 힘을 주어줘. 여러 힘을 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중력이라는 힘을 풀어서 쓰면 어떻게 돼? 지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우리가 풀어서 쓴다고 물체를 당기는 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맞지? 자,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 요거 또 필요한 거 다 적었지? 아마 교재에 있을 거야, 그지? 교재에 있을 거라서 자 바닥에 어떤 물체가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물체를 지구가 잡아 당기겠지? 그건 이제 두 글자로 중력이라고 하는 거고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사실 이 물체에는 중력만 작용하진 않거든? 그 중력에 의해서 이 물체가 이제 무게를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 공부할 때 무게라고 나오면 그게 중력이야. 물체의 무게가 10N이다 그러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10N이라는 뜻이야. 그럼 그 무게만큼 얘가 또 뭐가 있어? 이 물체 무게만큼 얘가 바닥을 또 누르는 힘이 있겠지. 맞아? 누르는 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바닥 입장에서는 그 물체를 또 떠받치는 힘이 있을 거야. 맞지? 그치? 그럼 이제 그걸 말로 써볼게.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지표면에 붙어 있어서 그런 거지만 중력이라는 건 일종의 만유인력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지구가 물체를 당긴다 그러면 반대로 물체도 지구를 당기고 있겠지. 자,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얘기한 대로 뭐 물체가 바닥을 뭐 누르는 힘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도 있을 거야. 보통 이제 요거를 수직항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요건 이제 중력이라고 표현하죠. 요거 두 개 이제 우리가 중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건 이제 보통 수직항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제 문제를 내려고 그러면 이렇게 풀어서 낼 거란 말이야. 그럼 뭐냐? 이런 어떤 물체에 이렇게 여러 힘들이 작용하고 있을 때, 이 힘들 중에서 서로 평형 관계인 것과 작용 반작용 관계인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이 있어. 이렇게 여러 힘들을 주고 얘네들 중에 서로 평형 관계인 거 찾으세요. 작용 반작용 관계인 거 찾으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뭘 보면 되냐면 자 봐. 주어하고 목적어를 보면 됩니다. 참고로 이 목적어 어떤 힘을 풀어서 썼을 때 목적어가 그 힘의 뭐야? 작용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중력의 작용점은 결국 이 물체인 거야. 목적어가 작용.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지? 작용 반작용 관계는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라고 그랬지.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과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애는 작용점이 그러니까 지구하고 물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작용점이 물체라고 한다면 반작용 관계에 있는 애는 작용점이 지구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할게. 주어하고 목적어가 서로 바뀌어져 있는 애들 있지. 얘네들끼리가 서로 무슨 관계야? 작용 반작용 관계야.
아니, 보통 이렇게 어떤 문장으로 주어졌을 때 작용 반작용 관계, 그다음에 뭐 힘의 평형 관계 물어볼 때는 주어하고 목적어가 서로 바뀌어져 있는 애들끼리가 서로 작용 반작. 그럼 봐봐, 얘네 둘도 어때? 물체가 바닥을 눌러, 바닥이 물체를 떠받쳐, 어때? 서로 주어 목적어 바뀌어져 있지? 그러면 얘네 둘도 서로 무슨 관계야? 작용 반작용 관계인 거야. 그러면 평형 관계는 어떨까? 아까 힘의 평형이 뭐라 그랬니? 작용점이 같다 그랬잖아. 그럼 어떤 애 고르면 돼? 목적어가 똑같은 애 고르면 걔네들이 평형 관계야. 왜? 지금 가만히 놓여져 있는 물체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평형을 이루니까 힘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얘가 가만히 멈춰 있는 상태라면 얘한테 작용하는 어떤 힘들끼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얘한테 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게. 그래서 자 봐봐. 여기 보면 지구가 물체를, 바닥이 물체를, 그지? 얘네 둘은 서로 무슨 관계인 거야? 목적어가 같지? 그럼 이 두 힘은 서로 작용점이 같다는 얘기고, 그럼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다? 평형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목적어가 똑같은 애들은 서로 평형 관계에 있다. 자, 그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혹은 등속 운동하고 있는 상태라면 목적어가 똑같은 두 힘이 서로 평형 관계입니다. 알겠니? 이렇게 멈춰 있는 경우든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경우든. 만약에 등속 운동하고 있는 경우라면, 왜 아까 관성에 의해서 알짜 힘이 0이면 등속 운동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멈춰 있는 물체가 나오긴 하는데, 멈춰 있다라는 건 일단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목적어가 똑같은 애 두 놈을 고르면 걔네들이 평형 관계고, 서로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져 있는 애들이 작용 반작용 관계다.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 법칙 세 가지, 관성의 법칙, 그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세 가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 물론 이제 요거랑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 이게 물리 원 내용하고도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조금 어렵게 낼 수도 있어. 근데 다만 그거는 학교 선생님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게 이런 거구나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넘어갈 거고, 아까도 이제 뒤에 문제 풀다가 이제 막히는 것들은 내가 그건 따로 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운동량 충격량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면은 자,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게 나오고, 그죠? 운동량 말 그대로 써 있으니까 양이 어떤 양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물체가 얼만큼 운동하고 있는가를 그냥 양쪽으로 나타낸 거다 생각하면 돼. 거기 보면 뭐 뜻도 그렇게 써져 있지. 그냥 물체 운동하는 정도? 물체의 어떤 운동하는 정도를 어떤 양쪽으로 나타낸 거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물리 파트에서 물리량이라고 하잖아, 이제. 운동량과 같은 걸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이 물리량이라는 게 사실 크게 두 가지거든. 자, 혹시 들어봐. 스칼라량이라고 들어봤어? 자, 스칼라량이라는 게 있고, 벡터량이라는 게 있어. 어떤 물리량 중에서 그냥 단순히 크기만 갖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스칼라량이라 그래. 크기만 갖고 있는 애들. 근데 크기가 있으면서 방향까지 갖고 있는 애들은 이제 우리가 벡터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벡터량.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지난번에 할 때 속력, 속도 얘기 잠깐 했었지.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거는 물체가 얼마나 빠르냐, 그냥 그 크기만 나타내는 거야. 근데 속도라는 게 있다 그랬지. 자, 속도는 벡터량이거든.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일 때 얼마나 빠른지에다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까지 한꺼번에 나타내는 게 이제 속도거든. 근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만약에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방향이 안 변하면 굳이 얘네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방향이 변하는 경우는 이제 구분을 좀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계기판을 봤을 때 거기 찍혀있는 숫자나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는
그 순간에 뭐야? 속력인 거야, 속력.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우리 이제 중앙선이 있어갖고 차들이 이제 양쪽으로 다니잖아. 이쪽으로 시속 60km로 가는 자동차가 있어. 근데 반대편에서는 어떤 자동차가 이쪽 방향으로 시속 60km로 가잖아? 그럼 이때 60이라고 하는 건 크기잖아. 그러니까 이 두 자동차의 속력은 똑같은 거야. 근데 이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 얘는 왼쪽으로 가니까 이 두 개를 합친 게 속도거든. 그러면 이 자동차와 이 자동차는 속력은 같지만 속도는 다르다 해줘야 돼.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벡터량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같아도 이게 이 둘 중에 하나가 다르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대표적인 벡터량이잖아. 그러니까 크기가 같아도 방향이 다르지? 그럼 얘네들은 속도가 다른 거야. 이해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른바 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벡터량 중에 하나야. 근데 스칼라량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단순히 크기만 있는 것도 있죠.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 질량. 근데 질량이라는 게 방향이 어디 있어, 그지? 그냥 질량이 몇 그램이다 크기만 있잖아. 질량, 맞지? 그 다음에 뭐 길이, 부피, 뭐 이런 거 등등등, 그지? 이런 것들은 다 스칼라량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벡터량은 속도도 있고, 아까 가속도라는 것도 아까 방향이 있다 그랬잖아. 가속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울 뭐 이 운동량, 그 다음에 뒤에 배울 충격량 이런 것도 다 뭐야? 얘를 포함하고 있거든? 다 벡터량이야, 벡터량. 알겠니?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야. 이 운동량이라는 거는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방향이 있다라는 것만. 그럼 내가 아까 방향은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니? 우리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로 표현한다면 왼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60km per hour하고 마이너스 60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네들은 속력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뜻인 거야. 별다른 말이 없으면 보통 오른쪽으로 선생님 저는 왼쪽을 플러스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왼쪽을 플러스로 하면 돼. 그럼 오른쪽이 마이너스인가? 근데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표시되어 있는 게 대부분 플러스인 경우가 많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쨌든 운동량도 일종의 벡터량이다. 그래서 운동량은 기호로는 P라는 기호로 써. P. 참고로 벡터량은 말이야. 그래서 기호 위에다가 우리가 속력을 V라고 표시하거든. 그러면 속도는 V하고 위에다가 화살표 표시를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원래 정석대로 하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벡터량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운동량도 속도 이렇게 화살표 해주는 거야. 그럼 그 물리량이니까 어떻게 구하느냐? 그 물체의 질량 M으로 기호 M을 쓴다 그랬잖아. 에다가 속도 V를 곱해준 게 운동량의 크기입니다. 운동량을 구하세요. 그럼 요 식을, 요 공식 이용하는 거야. MV. 그냥 편의상 MV라고 표현할게. MV. MV.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뭐. 2kg짜리 물체가, 자, 만약에 오른쪽으로 지금 2m/s로 움직이고, 이 물체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하면 2kg 곱하기 2m/s 해서 얼마다? 4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이 물체 운동량은 3. 다만 이제 단위는 어떻게 될까? 단위라는 건 항상 새로 만들기도 하고 원래 있는 단위 재활용하기도 한다 그랬잖아. 자, 그럼 재활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있는 단위 자, 얘네들을 곱한 거잖아. 그럼 단위도 얘네들의 단위 곱해준 거야. 질량의 단위 보통 뭐 쓴다고?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 속력의 단위, 미터/세컨드 쓰거든? 그러면 그 두 개를 곱해준 게 운동량이니까 운동량의 단위도 이 두 단위 곱한 거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세컨드 이렇게. 근데 이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또 이런 단위도 쓸 수 있어요. 뉴턴, 힘의 단위 곱하기 세컨드 라는 단위를 쓸 수도 있어. 알겠니? 그래서 근데 아마 대부분 요 단위가 쓰여질 거예요. 요 단위가 나올 거긴 한데 이거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다.
예, 단위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운동하는 애는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다? 4kg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2kg짜리가 이쪽으로 2m 퍼 세컨드 움직이고 있어. 운동량의 크기, 운동량 어떻게 구해? 2kg 곱하기. 근데 이제 문제는 속도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지만 방향이 다르지. 그럼 내가 속도는 다른 거라 그랬지? 그래서 얘가 플러스 2라면 얘는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운동량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kg 미터 퍼 세컨드. 다만 얘는 이제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인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 얘나 운동량의 크기는 어떤 거야?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다르거든. 얘하고 얘가 운동량의 크기는 절대값을 비교하면 되거든.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이건 맞는 말이야. 근데 얘하고 얘가 운동량이 같다 그러면 마저 틀려. 그건 틀린 말이야. 크기는 같아. 근데 방향이 다르지? 그러니까 크기만 물어볼 땐 얘네가 같은 거거든? 근데 그냥 운동량이 같다 그러면 안 된다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 나중에 문제 풀 때도 그걸 봐야 돼. 운동량이 같다라고 했는지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는지를 잘 봐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절대값으로 비교하면 되니까 일단 방향은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방향까지 고려하면 운동량이 같은 건 아니다. 알겠니? 같은 건 아니야. 운동량은 간단해. 그냥 물체가 운동하고 있으면 그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낸 물리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충격량이에요. 자, 충격량. 지울게. 자, 그럼 이제 충격량이라는 게 나와. 충격량은 뭐겠어? 얘도 물리량이야. 그럼 얘는 뭐겠어? 충격을 받은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야. 그 물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가. 그럼 우리 생각해봐. 얘들아, 충격을 받으려면 뭐가 가해져야 돼? 힘이 가해져야 돼. 그렇지? 그렇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주먹으로 벽을 때리는 순간 어떻게 돼? 벽에 힘이 가해지는 거고 그럼 동시에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벽도 나에게 힘을 가한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벽을 때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뭐 0.1초 동안 때린다 그러면 나는 그 0.1초 동안 힘을 받은 거지? 그럼 그 시간 동안 내가 충격을 받은 거겠지? 자, 그래서 충격량은 물체가 충격 받은 뭐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호로 I를 써요. 근데 니네 생각해봐.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냐? 충격받을 힘이 가해져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충격량은 그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 F라는 기호를 써. 에다가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한 게 충격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벡터량 얘기했지만 여기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힘도 뭐야? 방향이 있어. 그러니까 힘도 여기서 아까 얘기하지 않았죠? 벡터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힘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방향. 그렇잖아. 오른쪽으로 가해지느냐, 왼쪽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벡터량이거든. 거기에다가 시간은 사실 벡터량이 아니지. 시간은 잠깐만. 아, 저 카메라가 오늘따라 왜 그러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얘도 그렇지만 있잖아. 얘는 스칼라량이야. 여기 질량, 시간 둘 다 스칼라량이고 벡터에다 스칼라 곱한 건 벡터야. 그래서 충격량도 방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향. 그죠? 힘을 어느 방향으로 가하느냐에 따라서 충격을 받은 방향이 달라지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일단 얘도 봐봐. 충격량도 일단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그럼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 자, 힘의 단위 뭐였어? 뉴턴. 그지? 시간, 세컨드. 그래서 단위는 뭐야? 뉴턴 곱하기 세컨드라는 단위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 아까 여기서 운동량의 단위로도 쓸 수 있잖아. 자, 단위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운동량하고 충격량하고 관계가 있어.
그지? 왜? 단위가 똑같다는 얘기. 똑같은 단위를 쓴다는 얘기는 뭐야? 아, 충격량이 운동량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충격량이라고 하잖아. 그럼 그 충격이 가해질 때 가해진 이 힘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충격력이라고 불러. 충격력. 충격력. 그지? 그래서 공부하다가 충격력 그러면 이제 요걸 말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충격량 이렇게 구하기도 하는데 사실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이 충격량은 결국 결론만 얘기하자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더라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 뭐 참고로 여기 시간에 보면 이게 델타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게 델타라는 건 변화량을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시간이 뭐 3초가 흘렀다 그러면 그 3초 동안. 그럼 여기서도 운동량 우리가 P라고 쓴다 그랬잖아.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P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변화량이라는 게 뭐야? 항상 우리 속도 변화량도 뭐야?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것만큼 변한 거잖아.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도 뭐야? 나중 운동량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속도 변화량, 하여튼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 이게 이제 수식적으로 유도하면 이 값이 나오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거 그냥 간단하게 거기 내가 예전에 그림을 교재 만들다가 넣었다가 그냥 뺐는데 그냥 이렇게 봐도 돼. 아까 선생님 잠깐 운동방정식이라는 거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이런 거 있다. F는 질량, 어떤 물체의 알짜임에 F가 가해지면 그 물체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한 게 그것과 같다. 뭐 이런 게 운동방정식이라고 하거든. 그럼 요 식을 살짝 변형하면 질량 곱하기 자, 가속도라는 건 뭐지? 만약에 어떤 물체가 처음에 0이었어. 멈춰 있었어. 근데 얘한테 F라는 힘을 가해서 T초 후에 V가 됐다고 치자고? 그럼 그때 이제 요 관계거든? 그러면 이때 얘 가속도는 어떻게 돼? A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T초 동안에 V 빼기 V0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봐봐. 요 식을 정리하면 F는 M 곱하기 T분의 V-V0니까 양변에 T 곱해주면 F 곱하기 T는 MV-MV0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F 곱하기 T가 충격량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MV라는 거는 운동량을 뜻하는 건데 아까 했지만 V가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고 여기 V0가 처음 운동량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일단 유도하는 과정이 뭐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이건 잊어버리고 이렇게만 결과만 기억하고 있자.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뭘 더 많이 이용하냐면 운동량에 왜냐하면 물체가 부딪히든지 힘을 가하든지 힘을 가하고 나면 걔가 속력이 변해서 결국에는 속도가 달라지면 운동량이 달라지겠지. 실제로는 얘를 더 많이 해요. 왜 그럴까? 자, 내가 벽을 때려. 그러면 내가 충격을 받았으니까 충격량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벽에 가는 힘의 크기야 안다 쳐도 내가 벽하고 몇 초 동안 부딪혔는지 이걸 따지기는 매우 어렵지. 굉장히 짧은 시간이냐. 그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지고 구하는 게 더 낫다. 실제로 힘이 가해진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물론 문제에선 주어지겠지. 어떤 물체가 0. 몇몇 초 동안 0.00 몇 초 동안 부딪혔다라고 알려주면야 사실 그렇게 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갖고 충격량을 구하는 게 더 낫다. 이제 그러면은 자 일단 요거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따진다. 그래서 단위는 요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단위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밑에다 쓸게요.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랬는데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벽에다가 주먹으로 이제 벽을 때리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빡 때렸어, 그치? 그럼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힘을 가하잖아.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벽에 힘을 가할 거 아니냐? 그럼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프. 시간. 그 다음에 내가 벽에 힘을 가한다고 하면 벽에 가하는 힘. 왜? 내가 벽에 힘을 가하는 것만큼 벽도 나에게 힘을 가한다고 그랬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벽을 때려서 1초 동안 벽으로부터 힘을 받았다고 치자고. 그러면 1초가 될 때까지 내가 받은 힘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근데 자, 만약에 내가 1초 동안에 벽으로부터 계속 일정한 힘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겠지. 맞아? 그지?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충격량과 관련해 갖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힘이 나오면 그 시간 요 면적이 하여튼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 두 가지 생각하는 거야. 면적 아니면 기울기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요 면적은 뭐야? 자, 가로축이 시간 아니야. 세로축이 힘 아니야. 맞지? 그럼 이 면적이 결국 뭘 의미해? 내가 그 시간 동안에 그 면적만큼 충격량을 받았다 이거야.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니까. 이제 요 면적이 뭘 의미한다? 내가 받은 충격량을 의미하겠다. 충격량을 의미하겠다 이거야. 맞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요건 이제 구할 수 있죠. 사각형의 면적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0.1초 동안 벽으로부터 계속 10N의 힘을 받았다라고 하면 요 면적 0.1 곱하기 10이니까 1N 세컨드만큼의 충격량을 받은 거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그래프 한번 봐봐. 요 똑같이 힘이야. 시간이야. 어떤 물체끼리 부딪히던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벽에 힘을 가하던 내가 이렇게 힘을 받았어.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내가 계속 똑같은 힘을 받는다는 법은 없는 거잖아. 그지? 오늘 카메라가 아주 애를 쏘기네. 아무튼 저 카메라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자, 그래서 힘의 크기가 자,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 차이 얘는 계속 일정한 힘을 받은 거고 얘는 그 시간 동안에 받은 힘의 크기가 또 변한 거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 그래프 아래 면적은 무조건 충격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 면적 같은 경우에 구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적분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 면적을 구하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랑 달리 힘의 크기가 계속 변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평균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충격량을 따진다. 그래서 아까 요 면적하고 결국 뭐 여기까지라고 하면 요 면적을 더한 게 요 면적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충격력 이 힘이 이제 충격력인데 그 충격력의 크기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평균 충격력이라고 이제 그 힘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충격력이라고 나와도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평균 충격력을 의미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그 면적은 그 시간 동안 받은 충격량을 의미한다. 이제 충격량을 의미한다 이거야.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충격을 받을 때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손으로 벽을 때리면 아프잖아. 그 아픈 거는 뭐 때문에 아픈 거야? 얘 때문에 아픈 게 아니야 사실은. 얘 때문에 아픈 거야. 내가 받는 힘이 클수록 내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충격량이 크다고 해서 아픈 게 아니다. 그지? 충격력. 그러니까 이 평균적인 힘이 중요한 거죠. 평균적인. 맞아?
근데 이제 충격량 구할 때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래프 요 그래프가 나오면 이게 면적의 충격량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나오면 구할 수 있겠지. 근데 보통 충격량의 크기냐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봐서 그 계산할 때는 보통 뭐가 많이 나오면 속력 시간 그래프가 많이 나와. 아니 또 이거 갖고 어떻게 구하냐, 그지? 이거 갖고 어떻게 구하냐? 구할 수 있어, 그지? 구할 수 있어. 자, 만약에 어떤 멈춰 있는 물체에 힘이 가해져 가지고 얘가 오른쪽으로 이제 굴러가는 거야. 계속 힘을 가하면서 굴러가. 그래서 뭐 3초 동안 굴러갔다고 치자. 그랬더니만 얘가 3초 동안의 속력이 이렇게 변했대. 그지? 얘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이렇게 물어봐. 3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운동량의 변화량. 자, 3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 물어보면 0초하고 3초 요 사이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0초일 때는 운동량이 0이잖아. 속력이 0이었으니까. 3초일 때 만약에 속력이 5가 됐어. 어? 그러면 3초인 순간의 운동량, 만약에 질량이 2kg이라고 해봐. 3초 후에 5가 됐다 그러면 3초일 때 운동량은 2kg 곱하기 5가 되니까 10이지. 그러면 3초 동안의 운동량 변화량은 10 빼기 0에서 얼마다? 10이야. 그러면은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야? 10이다. 이렇게 얘기해. 뒤에 단위는 붙여야 되겠지. 근데 거꾸로 이렇게 줘. 얘가 3초, 2kg짜리가 3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10이다 이거야. 그리고 속도 변화는 이렇게 일어난대. 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x로 두면 되는 거지. 그러면 3초일 때 운동량은 2 곱하기 x가 되겠지. 빼기 0이 얼마다? 10이다 해서 x가 나오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속력 시간 그래프를 주고 충격량을 물어볼 수도 있고, 속력 시간 그래프 준 다음에 충격량 알려준 다음에 이때 속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 거야. 이것도 뒤에 있는 문제를 또 풀어보면 더 이해가 명확하게 가해지겠다. 그래서 지금 41페이지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나오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하는 얘기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해. 실제로 이제 충격량이 가해질 때 우리가 아까 이제 주먹으로 벽 때리는 얘기했잖아. 내가 아픈 건 사실 충격량이 커서 아픈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얘가. 그지? 그럼 자,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그림에도 나오지만 같은 높이에서 내가 달걀을 떨어뜨리는 거야. 달걀을. 하나는 스펀지를 깔아놨어. 하나는 그냥 콘크리트 바닥이야. 자, 떨어집니다. 야,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달걀 두 개가 떨어진다 그러면 자유낙하잖아요. 그러면 스펀지가 이꺾고 떠나서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 어때야 돼? 같아야지.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똑같은 애 떨어뜨렸으니까, 그지? 그러면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이 얘네들이 똑같다고 하면 얘네들이 모두 똑같은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도 똑같은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얘네 지금 둘 다 속력이 0이었을 거 아니야. 잡고 있다가 놨단 말이야. 자,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이 10이라고 치면 운동량의 변화량, 그냥 질량은 무시하고 10이잖아. 얘도 10이겠지. 그러면 바닥에 닿는 순간 얘나 얘가 받는 충격량이 어때? 같지. 근데 여기에는 스펀지가 놓여져 있으면 얘는 그 바닥에 닿을 때까지 스펀지에 의해서 어떻게 돼? 여기서 속력이 갑자기 느려져서 0이 되니까 바닥에 닿기까지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자, 결론. 스펀지 위에 떨어지든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든 얘네 둘이 받는 충격량은 같아야 되는데 얘는 스펀지 때문에 바닥하고 닿기까지 시간이 길어지지. 그지? 시간이 길어져. 그러면 그때 걔네들이 바닥에 완전히 부딪힐 때까지 받는 힘의 크기와 시간을 아까처럼 그래프로 나타내면 예를 들어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A는 바닥에 닿는 순간 그 스펀지 때문에 닿는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야. 그지? 근데 B는 콘크리트 바닥이니까 A에 비해서는 바닥하고 닿는 접하는 시간이 되게 짧겠지. 너무 짧고 뭐 이렇게 짧아.
근데 얘네들이 받는 충격량은 같아야 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야.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펀지에 의해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A가 이 면적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고 하면 B는 조금 더 길게 그릴까? 자, 이렇게 됐다. A는 스펀지 때문에 바닥하고 닿게 되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면적만큼 A가 충격량을 받은 거지. 근데 B는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니까 바닥하고 닿는 시간이 짧아. 짧은데 A랑 받는 충격량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 그래프가. 그러니까 결론은 이 분홍색 면적하고 하얀색 면적이 같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B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바닥하고 닿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만큼 힘의 크기가 변하긴 하지만 그 평균값도 어떻다는 얘기야. 평균값도 커진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봐, 이 식을 보면 알잖아. 봐봐, 똑같은 충격량을 받는데 스펀지 때문에 바닥하고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바닥으로부터 받는 힘은 줄어들겠지. 근데 다만 이제 A나 B나 그 힘을 일정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의 크기가 변하니까 평균값이 어쨌든 B가 더 크다 이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계란이 말이야 바닥으로부터 이만큼의 힘을 받으면 깨진다고 해보자고, 평균적으로.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에 떨어졌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받는 힘이 달걀이 깨지게 되는 힘보다 작아. 안 깨진다는 거고, B는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시간이 매우 짧아졌기 때문에 결국 그 평균적인 힘이 달걀이 받으면 깨지는 힘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달걀이 깨지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충격력 여부에 따라서 뭐 달걀이 깨지거나 우리가 주먹으로 벽을 쳤을 때 아프거나 하는 게 달라진다.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단원의 제목이 안전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나오겠죠. 결국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충격력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친 정도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어때야 돼?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받는 충격력을 줄여줘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100kg로 부딪혔는데 충격력이 줄어들려면 시간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이제 뒤에 좀 이따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지. 얘가 받는 충격량, 요 면적을 SA라고 그러고 얘를 SB라고 하면은 SA와 SB는 자, 그래서 SA와 SB는 같은 거고 대신에 얘네들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FA와 FB라고 하면, 그지? FB가 FA보다는 크다. 그 이유는 요 또 접하는 시간, 요 TA라고 하고 요걸 TB라고 하면 TA가 TB보다 또 길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수식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좀 잘 기억해. 면적 구하는 건 안 나온다 그랬어. 그냥 면적이 의미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면적이 의미하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42페이지 보면 요거 빨리 마무리 합시다. 충돌과 안전장치 그래가지고 자, 뭐 계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질문 받아서 좀 같이 좀 다뤄보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우리가 앞에서 뭐 운동의 법칙 얘기하고 지금 운동량, 충격량 얘기한 거가 결국엔 요 안전하고 관련된 거다. 그제? 그래서 우리 아까 배운 것 중에 이 관성이라는 거 있었지? 이 관성을 이용해서 만든 안전장치들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뭐 안전벨트가 있는 거, 안전벨트. 그지? 아까 안전벨트 메고 있다가 그 안에 관성추라는 게 있다 그랬지? 그래서 버스가 혹은 자동차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 그 힘이 관성추까지는 전달이 안 되니까 안전벨트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몸만 튕겨 나가니까 어떻게 돼? 안전벨트가 나를 쪼여줘서 안 튕겨 나가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관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안전장치가 안전벨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 아마 어렸을 때 다 탔을 텐데 이거 뭐 카시트라고 하죠, 카시트? 특히 애들은 일반적인 안전벨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카시트에 앉아서 카시트에 있는 안전벨트 하잖아. 동일한 원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안전벨트 안에는 관성추라는 게 들어있다. 이제 관성추라는 게 들어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게 이 충격량에서
결국에는 충격력에 의해서 사람이 상하거나 다치는 거기 때문에 이 충격력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제 안전장치가 개발이 됐다. 그지? 왜? 동일한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충격량을 줄이면 더 좋지. 충격량 자체를 줄이면 좋지만, 충격량을 줄이지 못할 때는 내가 받는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충격을 받는 시간을 길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 선생님은 한 번인가 경험해 봤던 것 같아. 그 브레이크, 에어백이 터졌어. 그러면 핸들 갖다 박을 거 아니야. 안전벨트가 있어도 박지. 그때 에어백이 터지면서 어떻게 돼? 그 핸들에 내 머리가 부딪히기까지 시간을 늘려주는 거지. 그래서 핸들에 머리가 부딪히더라도 내가 받는 충격력은 좀 줄어들게 해주는 거야. 에어백. 그 다음에 에어백이 안 터지더라도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보면 앞에 뭐가 있지? 범퍼가 있어. 니네 나중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봐봐. 범퍼하고 이 차체 사이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차끼리 부딪히더라도 범퍼하고 이 차 사이 공간이 있으니까 그게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 시간을 좀 늘려주니까 차가 받는 충격력을 줄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차가 덜 찌그러지는 거야. 자동차 범퍼 같은 거. 자동차의 범퍼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안전하고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게 있고,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 그건 또 마찬가지 우리 과제하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앞에서 얘기 좀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충돌 시간에 따라서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안전하고 관련된 거긴 하지만, 이 충격량하고 관련돼 가지고 일부러 충격량을 크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I는 F 곱하기 이제 예를 들어 T라고 하면,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이제 얘를 줄이는 게 좋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안전이 아니